네, 원투펀치 대한장 파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요, 참 퀄리티가 있는 방송이에요. 우리가 조금 축구 컨텐츠 중에서 좀 퀄리티가 있는 방송으로 유명하잖아요, 원투펀치가. 자화자찬이 역풍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저희가 돈은 없지만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또 투자를 했습니다. 얼마인지 얘기를 안 해요. 거금을 들여서 많은 돈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네, 그 투자는 곧 적자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네. 사우디 경기를 화폐로부터 탔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신기한 포맷으로 여러분들께 대한장 파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뭐 신기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알파신 같은 그렇죠. 유형이 되겠죠. 위원님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좀 이렇게 깔아서 뭔가 기대를 하게 만들면 좀 그거 이렇게 하고 가셔야지. 아니 근데 첨단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시면 오히려 그러니까요.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원투펀치 정직합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정보들, 정직한 태도만 보여드리는 원투펀치. 오늘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모자랐고 어떤 부분이 좀 전술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 1승이 없는 상황에서 심적으로도 고생이 많았지만 그 경기장 안에서 그걸 좀 극복하려고 했던 동기부여가 분명히 보였어요. 선수들 박수 보내주고 싶고 어쨌든 클린스만호 1승은 축하드리면서 네. 일단 경기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냉정한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경기를 보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1승은 챙겼지만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네, 뭐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잘된 점 그리고 여전히 개선이 요망되는 점 요걸 약간 이제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잘된 점은 전반전에는 그 3월 달에 나왔던 약간 그 다이나믹한 빠른 네. 템포의 공격으로의 전환 같은 게 조금 그래도 이루어졌었고 물론 상대적으로 사우디가 그렇게까지 조직적인 압박이 아주 컴팩트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만큼 좀 유리한 상황은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다이나믹한 플레이가 전반전에는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전 웨일즈전까지 잘 안 되던 부분이 손흥민 선수를 이제 프리하게 뭐 공격수 내지 미드필더처럼 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흥민만 그렇게 뛰지 주변 동료들과 손흥민이 어우러지는 연계 플레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유효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만이 상대 수비 구조가 흐트러지게 돼 있는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려면 결국 손흥민 선수, 서령우 선수, 이재성 선수, 조규성 선수, 황인범 선수 이러한 선수들이 같이 연동이 되면서 어떤 선수는 이제 측면으로 움직여주면 어떤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그럴 때 또 다른 선수는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뭔가 이제 이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인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웨일즈전까지는 잘 안 됐다가 그래도 사우디전 전반전에는 이전보다는 효율적인 움직임에 의한 연계 플레이가 꽤 이루어졌다는 대목 그리고 그런 장면들에서 우리가 또 뭐 골도 넣었고 실제로 좋은 찬스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이전 경기들보다는 이제 칭찬할 만한 요소가 당연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다들 보셨다시피 후반전으로 돌입하게 되면 네. 페이스가 좀 급격하게 결국은 이제 저하되는 순간이 57분경부터 이제 페이스가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또 득점 찬스를 많이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있어서는 여전히 좀 개선을 요해야 되는 대목들이 있고 그리고 교체 멤버를 투입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우디에 비해서는 그렇게 교체 이후의 임팩트가 좀 크지 못했다는 대목 이런 네. 데서는 이제 우리도 뭐 선수층이랄지 앞으로 또 다른 선수들의 어떤 발굴과 연구 고민 같은 것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꽤 있었고요. 그 대신 예전 경기들보다는 조금 잘 됐던 대목들도 있기는 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는데 오늘 대한장 파티에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전은 장 의원님이 분석을 해주실 거고 후반전은 한 의원님이 분석을 해주실 겁니다. 한번 그러면 장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뿅! 거기서 이미 잘랐어. 아까. 자, 사우디전 전반전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 1분입니다. 4백 운영이죠. 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서령우 선수가 빌드업 시에 조금 올라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탠다드한 이제 4백 운영이에요. 그리고 6번 롤, 수비형 미드필더 롤을 이 박용우 선수가 수행을 하면서 황인범 선수가 수시로 좀 도와주는 운영에서 이제 1차 빌드업이 전개가 되는데 사실 근데 최근에 뭐 여러 유럽 축구나 현대 축구에서 나타나는 패턴들
그런 패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넓게 벌려진 4백 운영의 1차 빌드업보다는 수비진들이 이렇게 3명이 형성이 되고 아주 좁은 타이트한 간격 하에서 2명이 인버티드한 풀백 역할로 올라오던 아니면은 뭐 홀딩 미드필더가 센터백이 벌어진 이 사이로 내려가는 라볼피아나 방식이 됐던 이러한 이제 3-2 네. 이런 패턴에서 좁은 간격에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사이드 터치라인은 크게 벌려놓고 이쪽은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이쪽도 이제 한 명이 크게 벌려놓고 여기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어를 같이 소화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 이렇게 트라이앵글 형태로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여서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선수도 프리하게 움직이면서 좁은 간격에서 소유권을 잃었을 때도 가까운 그룹에서 바로 지연행이나 볼 탈취를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요즘 현대 축구에서 더 많아졌고 그만큼 축구 자체가 매우 컴팩트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간격이 중요하다, 템포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점점 더 현대 축구는 그러한 밸런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최근 사실 트렌드이긴 해요. 사실 지금의 이 1차 빌드업의 패턴은 넓게 벌려져서 터치라인도 윙어도 위에 있고 여기 풀백도 터치라인에 있고 네. 넓게 벌려진 상황에서의 1차 빌드업입니다. 지금 사우디를 보면은 역삼각형 4-3-3 운영에서 위에 올라가 있는 2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최전방 원톱이 있고 또 좌우 윙어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5명이 압박을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물론 시스템 있게 6번에 있는 선수 또 수시로 내려오는 선수 센터백들의 빌드업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한 클래스일 때는 이렇게 넓게 퍼져도 게임 운영을 잘하는 팀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요즘 트렌드에서는 B클럽들도 사실 이렇게 넓게 운영을 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렇게 지금 해요. 일단은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입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김민재가 이기재한테 주고 자 이기재가 벌써 잡을 때 황인범, 뭐 조규성 이런 선수들은 벌써 스타트를 끊습니다. 일단은 저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는구나. 바로 들어가죠. 네. 다이렉트한 축구를 하려는 의도가 좀 느껴졌고요. 이거는 초반에 약간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3월부터 1년의 평가전 때 조금 보였던 그러한 색깔이 뭐 공통점이 있네.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은 선수들에게 공수 전환 시에 빌드업에서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단 빨리 공격진으로 전진 패스를 빨리 넣던 롱볼로 넣던 앞에서는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풀백이 미처 낮은 위치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타이밍에 빠르게 전환을 해서 찬스를 만들어 달라. 이러한 주문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롱볼로 들어와도 다시 박영우 선수가 뒤로 주고 서령우 선수가 또 뒤로 빼죠. 자, 김순규 키퍼가 잡았는데 뭐 같은 패턴이야. 이래도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키퍼, 그다음에 센터백이 이러면 이제 넓게 벌려지는 거예요. 센터백 2명이. 그리고 좌우 풀백도 이기재 선수, 서령우 선수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한다고 봐야 돼요. 최근 현대 축구 트렌드에 비해서는. 현대 축구에서는 비대칭이 됐던 빈투 감독도 비대칭이 됐던 어쨌든 간에 뒤에서 1차 빌드업을 3명을 만들고 풀백 하나는 터치라인으로 올렸거든요. 또는 2명을 좀 올리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아예 그냥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다시 센터백만 벌어지고 홀딩 미드필더 박영우 선수는 이 6번 위치에 와서 받는 그런 빌드업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박영우 선수가 센터백이 더 넓게 벌어진 이 틈으로 여기까지 와서 라볼 피아나 방식의 3명 빌드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요. 그냥 4백 빌드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벌어지면 빌드업이 돼요. 자, 정성현에게 주고 다시 서령우에게 주는데 지금 뺏겼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넓게 벌어진 빌드업은 패스 거리들이 일단은 깁니다. 길면은 실책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킥의 정확성도 떨어지고 터치를 받는 선수가 또 유연하게 할 수도 없고 패스 미스, 위험지역에서 미스가 나올 확률이 좀 있고 잘 준비된 팀의 압박한테는 더 고생할 수 있는 빌드업 구조라고는 일단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같은 패턴이에요. 4백 빌드업이고 박용우 선수가 잡았어요.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1차적으로 첫 터치를 공격적으로 놨죠. 백패스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전진 패스를 놓습니다. 황인범도 근데 첫 터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돌려놓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그리고 황인범이 자 돌아뛰는 조규성에게 또 전진. 조규성의 왼발 슈팅. 빌드업 시에 어찌됐건 볼을 앞으로 컨트롤해 놓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앞쪽으로 볼을 컨트롤해 놓는 장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팀은 사실은 효율적인 빌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직선적으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앞으로 빠르게 간 거는 뭐 저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이 시스템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요구하는 긴 한 번의 롱패스로 인한 다이렉트 전환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에서 딱딱 패스를 걸쳐서 전진해서 빠르게 다이렉트하게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6번 롤이 이 시스템에서는 가장 중요한 1차 빌드업에서 선수가 되고 그 선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큰 정우영 선수의 대안도 지금 계속 세대 교체 차원에서 생각해보고 있고 박용우 선수가 요즘에 기용이 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선수가 어느 정도 클래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서는 박용우 선수가 첫 터치를 공격적으로 잘 해놨죠. 개인의 어떤 순간적인 센스나 능력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딱딱딱 겹쳐서 나왔는데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자주 나오진 분명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자, 다음 클립 볼까요? 소유권을 이제 잃고 수비로 전환이 될 때 그럴 때는 존 프레싱입니다. 완전한 지역 방어. 내려서서 딱 기다리는 블록 수비가 아니고요. 4명 그리고 4명. 지금 이재성 선수는 이제 여기 있다가 조금 압박했다가 좀 올라가 있지만 그 다음에 손흥민, 조규성 4-4-1-1 이날은 이제 4-4-1-1로 수비를 했어요. 이 전 경기 웨일즈전 같은 경우는 4-1-4-1 약간 역삼각형 4-3처럼 손흥민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앞쪽에 있는 역할을 수행을 했지만 이날은 이제 수비할 때 손흥민 선수는 저 세컨 스트라이커 롤을 수행을 했습니다. 보면서 계속 수비로 전환될 때 보였던 거는 일단 감독 코칭 스태프의 요구는 이 간격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유지를 해라. 공의 중심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횡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횡간격도 공의 중심에 따라서 여기 이제 이재성 선수가 있다 치면 지금 못 내려왔지만 그리고 수비 라인은 컴팩트하게 유지된 전체 상황에서 높은 수비 라인, 적극적인 수비 라인을 가져라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전 내내 이 수비 라인은 뭐 김민재와 정승현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을 상당히 높은 수비 라인에서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리스크가 물론 있죠.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김민재 선수는 역시 높은 수비 라인에서 미리 커팅을 하거나 장점을 발휘하는 성향의 선수고 그런 김민재 선수의 능력을 또 높게 산 운영이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수비를 합니다. 자, 지역 방어인데 촘촘하게 이렇게 존 프레싱이죠. 지금 보시면 이재성 선수가 전술적 마크맨들이 들어올 때는 순간적으로 붙어줬다가 또 빠지고 근데 지금처럼 이제 백패스가 이렇게 될 때는 3등분을 했을 때 이제 파이널 서드가 이제 이쪽이라 그러면 보통 압박을 할 때 뭐 이 정도 영역, 그러니까 하프라인 이전에 한 이 정도 영역까지는 전체적인 팀 압박을 병행을 해서 지연을 하거나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죠. 헤비메탈 축구하는 팀들은 아예 파이널 서드에서도 백패스만 되면 이미 이쪽에 있는 윙어들부터 해서 전체가 한 몸통이 돼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압박을 병행하는 이런 적극적인 운영이 있는데 그 클린스만호의 압박은 적극적인 유형은 아니에요. 적당하게 그냥 지역 방어를 하면서 내려왔을 때 올가미를 틀고 존 프레싱을 통해서 끊어서 다시 또 빠르게 전환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패스를 했는데 조규성 선수만 갑니다. 뭐 그러면 라인들이 지금 보시면 미드필더 라인들이 뒷걸음질 치죠. 황희찬 선수는. 네, 뭐 적절하게 이제 붙는 유형은 아니고요. 이 정도 선에서 딱 길목 차단입니다. 박용우 선수가 길목에서 끊어냈어요. 하지만 다시 끊겼을 때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다시 잡았고 다시 공간으로 움직이는 선수에게 빠르게 전환을 해서 이재성 선수 쪽으로 김민재 선수가 바로 또 다이렉트하게 연결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이제 왔을 때 수비 라인이 기본적으로 하프 라인 정도까지 위로 끌고 왔을 때는 측면 수비수의 오버랩이 순간적으로 측면 윙어가 잡았을 때 스타트를 했을 때도 딱 타이밍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재성이 잡았을 때 22번 서령우 선수가 이제 오버랩이 되고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부분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구도가 생기는 거죠. 자, 이재성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였는데 주지 못했고 황인범까지 가세가 됐고 이재성은 하프 스페이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 물론 여기서 이제 옵사이드가 되긴 해요. 손흥민 선수는 오른쪽 지원을 위해서 또 돌아뛰고
자, 그럼 다시 또 서령우 선수는 약간의 수비 위치 조정을 해서 이렇게 뒤로 돌아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재성 선수가 다시 원터치로 손흥민에게 주고 손흥민의 슈팅이 막힌 장면인데 상대의 어떤 패스 영역을 이제 길목을 차단하고 있다 박영우 선수가 차단을 했다 다시 뺏겼다가 또 그 친구들이 사우디 선수들이 다시 미스가 돼서 우리가 잡아서 김민재가 방향 전환하지 않았어요? 그런 우당탕탕 되는 과정보다는 조금 더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 최전방 라인부터 같이 쫙 밀고 들어가서 높은 지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정도의 조직력은 점점 개선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장면이지만 어쨌든 이 경기 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장면이에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번외로 뽑았어요. 우리 세트피스가 사실은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상당히 창의적인 세트피스가 전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스크린 플레이를 해주고요. 밀어주고 실제 전략은 손흥민 선수가 이기재 선수에게 허를 찌르는 이제 패스를 하는 그런 세트피스 전략이죠. 이런 창의적인 세트피스는 누가 기획해서 훈련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세트피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밀죠. 네, 이게 지금 스크린입니다. 네, 조규성부터 해서 다 스크린 밀어주는 거예요. 못 나오게.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기재에게 주고 이 왼발 슈팅인데요. 요거는 이런 창의적인 세트피스는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또 상황입니다. 같은 뭐 여기 빌드업입니다. 4백 빌드업인데 김민재 선수, 정승현 선수 키퍼 사이에서 넓게 벌려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용우 선수 혼자서 여기서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는 루트의 빌드업을 시행을 하면 그러면 이제 상대는 이 선수 혼자서 계속하네. 더 타이트하게 붙어서 압박의 강도를 올리겠죠. 그럴 때 이제 슬슬 이제 이날은 황인범 선수가 내려와서 여기서 플레이가 될 때 이런 시스템에서도 중앙에 센터백 2명 그리고 키퍼까지도 발을 써서 좀 도와준다면 3-2 빌드업 같이도 만들 수는 있어요. 이러한 다이렉트하고 빠른 전환을 요구했던 감독이지만 여기서 선수들 스스로가 약간 벤투호 때 느낌을 살려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선수들이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선수들 지금 이 멤버에서 3위 빌드업을 만들자면 풀백 중에 한 명이 약간 센터백처럼 안쪽으로 들어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우 선수의 황인범 선수까지 중앙 미드필더처럼 되고 또 이제 반대편 풀백은 좀 공격적으로 좀 높이 올라가는 지금 멤버에서는 그렇지.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이상적이죠. 그래서 보통 유럽에서도 요즘에 한쪽 풀백은 센터백형 풀백. 네, 센터백도 많이 보는 풀백을 놓고 한쪽을 비대칭으로 공격적인 풀백을 놓으면서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죠. 요즘에. 빌드업에서 자 황인범 선수가 도와줘요. 황인범 선수가 김민재에게 다시 리턴을 주고 자 조규성이 내려와서 다시 받아주고 약간 밸런스 불안했지만 다시 리턴. 자 이럴 때 공이 좀 멀리 갔지만 자 정승현 선수가 다시 나서 황인범 선수가 그 사이로 또 유연하게 내려왔어요. 이럴 때 보면 약간 이제 벤투호 때 우리가 만드는 빌드업의 색깔이 아무래도 선수들 아직도 조금 녹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황인범의 움직임 속에서 유연하게 나오는 거죠. 또 짧은 패스 어쨌든 쇼패스 빌드업이 되고요. 여기서 박용우 선수도 이렇게 손짓하면서 뭔가 선수들끼리 뭐 움직임에 대한 지시들을 해요. 자 박용우 선수가 여기 있다가 지금 이 박용우 선수인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앞에서 손짓을 했어요. 황인범 선수에게 일로 가고 나 이쪽으로 빠질 테니까 뭐 이런 신호죠. 이 경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박용우 선수가 라볼피아나 이른바 센터백 사이에 내려가는 모습보다는 약간 측면으로 쳐지면서 오른쪽으로 네, 쳐졌어요. 세 명을 형성하는 그런 장면은 몇 번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많지 않지만 몇 번 아주 그 일부가 나왔어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선수들이 뭐 클럽 팀에서도 그렇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프로 선수로서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감독의 요구에 무조건 그냥 들어가지 말고 감독의 요구에 너무 집착해서 무조건 이렇게만 해. 라는 고정관념에 갇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창의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그럼 저는 순간 저 장 의원님 캐릭터를 제가 고려하건데 뭐 반항하라는 얘기인가 뭐. 나가라. 나 아니에요. 학교 때처럼. 원래 반항기가 많아요. 반항을 왜 합니까? 우리 선수들이 말을 듣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 선수도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데 반항을 왜 합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박용우 선수가 이쪽으로 왔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날 경기에서 3명 빌드업 체계가 거의 유일하게 나왔던 뭐 이런 상황이죠. 3명 빌드업 체계가 됐어요. 자 이래 놓으니까 이제 쇼패스 빌드업이 되죠. 지금 뭐 황인범 선수가 손가락으로 저기 선수들끼리 이제 무언가 저쪽 주고 이렇게 좀 풀라는 얘기예요. 쇼패스로. 이기재가 잡았어요. 유연하게 중앙으로 좀 무브먼트도 하고 움직여줘요.
다시 정승현이 오른쪽으로 처진 박용우에게 주고, 자, 중앙에 황인범에게 주고, 황인범이 전진 패스, 이재성이 원터치. 이재성 선수는 원터치 인사이드로 왼발로 지금 손흥민에게 딱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인터치, 약간 감겨 맞았어요, 원터치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공이. 그렇긴 한데 지금 과정 자체는 다이렉트 축구만 하는 건 아니다. 황인범 선수가 내려와서 좀 도와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유연하게 빌드업을 통해서도 찬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재성 선수의 완터치가 조금 제대로 맞았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손흥민한테 가고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돌아뛰거나 손흥민 선수가 바로 돌파가 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찬스를 맞았을 거예요. 7명 정도가 막 공격을 가담하고 높은 위치에서 3명의 밑에 있는 수비진들까지 스토퍼들까지 좌우에서 높은 위치에서 눌러주고 막 이런 것만이 사실 공격 파괴력을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적은 숫자가 효율적으로 골을 만들 수 있으면 괜찮은 건데 과정에서 이런 과정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과정이 긍정적으로 그래도 전반에 나온 장면이라서 제가 뽑은 겁니다. 웨일즈전에 비하면 이재성 선수의 활동폭이 훨씬 다양해졌어요. 아주 좋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웨일즈전에서는 뭐 이재성 선수가 됐든 홍현석 선수가 됐든 터치라인 쪽에 좀 국한된 움직임이 사실은 이전 경기들에서는 좀 많았는데 측면 윙어들에게도 조금 더 다양한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포워드들이나 윙백들의 움직임도 조금 더 다양해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찌됐건 이 경기에서는 잘 되지 않았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11분인데요. 10분 57초. 전반 초반은 괜찮아. 효율적으로 빠른 전환을 했던 98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이나 뭐 이런 축구를 통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던져놓고 또 거기서 압박해서 다다닥 해서 뭐 크로스든 또 움직임이든 해서 골 넣고 막 이러한 어떤 속도감이나 템포가 느껴졌고 나름대로 장점을 그래도 살리면서 초반에는 운영이 돼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 이제 과정이었어요. 초반에는. 자, 여기서 뺏겼지만 또 다시 이재성 선수가 따라가요. 지연행이. 이게 사실 이재성 선수의 장기예요. 자기가 원터치 실수를 했지만 또 따라가서 지연을 했어요. 네, 지연하고 이제 다른 위치로 오는데 그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딱 임시로 커버를 해줬고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뽑아낸 거예요. 지연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빠르게 그 역습을 못하고 돌리다가 또 패스 미스가 나왔고 여기서 역시 또 자, 황인범에게 바로 주고 황인범 또 다이렉트로 던져주는 거예요. 빠른 전환과 다이렉트한 전환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센터백이 아주 넓게 벌려져 있고 지금 박용우 선수가 이 사이로 와서 또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사우디의 압박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우리가 불안하긴 해요.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아주 시스템화해서 지금 빌드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패스 거리는 선수 간에 좀 길게 그렇죠. 돼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여기도 패스 거리가 일로 주는 것도 길고 여기는 짧은데 지금 오른발을 쓰는 박용우 선수 때문에 오른발 각도로 열어주는 게 편하잖아요. 여기로 지금 주는 것도 길고 다 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선수 넘겨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밑동으로 띄워서 이제 킥을 해줘야 되고 기술적인 킥들이 필요하고 정확도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주죠. 휘어서 인프런트로 줬어요. 자, 이런 킥 글쎄요, 편안하게 받진 못하죠. 앞으로 잡아놓을 수는 없는 킥이죠. 그렇죠. 네. 앞으로 미리 보고 잡아놓을 수는 없는 그러한 땅볼 패스가 아니에요. 일단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터치가 안 좋으니까 압박이 오는 선수 때문에 바로 백패스를 주는데 공이 튕긴 상황에서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연쇄작용인 거예요. 튕긴 상황에서 주니까 패스의 질이 안 좋죠. 그러면 여기서 잡은 정승현 선수 또 첫 터치가 안 좋아요.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공이 바운드로 가서 오니까. 근데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빌드업을 강조하는 감독들 어떻게든 거기서 침착하게 다시 만들어 키퍼에게 줘서 전환시켜서 다시 들어와 쇼패스해서 딱딱딱 풀어. 절대 롱킥 때려넣지 마. 무의미하게. 이런 감독이면은 그렇게 안 하지만 지금은 컨셉이 뭐예요? 때려 넣어. 그러니까 여기서 압박 들어오죠. 정수영 선수 터치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패스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생기죠. 그래서 미스가 나오면 여기서 강팀들이면은 이런 거 그냥 풀어서 골로 넣을 수 있어요. 자, 사우디 다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자, 이재성 선수가 어쨌든 간에 다시 뺏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박용우에게 줘서 박용우 또 위험해요. 혼자 있는데 또 압박을 당하니까 어쨌든 센터백에 줬어요. 압박을 푸는 소유권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압박을 푸는 시스템 훈련이 지금 이 팀은 그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선수들 일단 조금 당황하고 일단 줘요.
아유, 지금 당황하니까 김민재 선수 지금 패스미스 또 나오는 거예요. 벌써 연속으로 2번 나온 거예요. 정승현 선수 아까 패스미스. 공격해서 했는데 어떻게든 여기서 뺏었어. 다시 근데 압박받아서 풀다가 또 김민재 선수 패스미스. 자, 남도 뭐 또 압박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비로 전환됐을 때 4백, 뭐 미드필더, 지금 또 이재성 선수는 좀 높은 위치로 갔지만 손흥민이 세컨 스트라이커 이렇게 간격을 좀 타이트하게 유지해서 지역 방어를 하고 존 프레싱을 하는 건 좋은데 왜 존 프레싱을 안 하고 지역 방어만 하는 팀이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나가다가 뚫리면 하나하나 무너져서 공간 허용해서 실점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런 존 프레싱.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수들의 이제 상황적인 부분인데 이재성 선수가 너무 앞서 나갔다가 압박하려다가 뚫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잡아서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뭐 박용우 선수도 그렇고 하나하나 밸런스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횡간격이. 이런 사이 공간에 시야 확보가 돼서 선수들이 이제 그쪽으로 딱 뭐야 요거 찬스다 그래서 다른 상대편들은 그쪽 사이 공간으로 이제 막 침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선수 벌써 들어가죠. 네, 이 선수 사이 공간으로 패스 들어가는데 센터백 사이 이 간격도 지금 보시면 멀어졌다가 다시 좁혀지는 김민재, 뭐 정승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두 명이 들어갈 때 두 줄 수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그 앞에서 홀딩처럼 잡아주는 선수는 부족하거든요. 수비 시에 지역 방어 때. 그 사이에서 김민재 선수가 대인 방어를 하는 달려드는 순간에 혼전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사이드가 완전히 풀려버리죠. 자, 뭐 이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우왕좌왕 저런 식으로 한번 뚫려서 뒷걸음질을 치면 지역 방어를 앞에서 높은 위치에서 하다가 그러면 일단은 공에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시선들이 다 쏠릴 수밖에 없어요. 당황하니까 밸런스 깨지고 크로스 들어오니까 지금 선수들이 뒤늦게 이기재 선수가 봤지만 여기 돌아뛰는 선수 지금 다 놓친 거예요. 네, 선수들이 시야에서 그냥 저쪽에서 이렇게 보다가 뒤늦게 이제 그러면 늦은 거죠 사실. 슈팅 실점 위기인 거예요. 근데 저 장면에서의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이제 4-4-2 포메이션이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잖아요. 근데 사우디는 구조상 중앙 미드필더가 3명이죠. 그런데 그 3명 중에 좀 전에 어디서 볼이 공격이 시작됐냐면은 카노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카노 선수 28번. 우리 중앙 미드필더는 기본적으로 박용우, 황인범 둘밖에 안 되는데 카노 선수가 한쪽 측면으로 다 끌어당기면서 반대편 전환을 하니까 그쪽에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위험했던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를 엄밀하게 사실은 더 준비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상대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웨일즈전처럼 역삼각형 4-3-3이죠. 4-1-4-1로 봐도 되고 그렇게 수비 시에 나중에 진짜 본 게임 때는 상대의 전술 분석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포메이션과 구도를 짜는 것 그런 건 이제 코칭 스태프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카노 선수가 사실 이 경기에서 저렇게 측면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 나와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갖고 그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서령우 선수까지 오버랩을 해서 다시 소유권 얻어서 약간 지공처럼 그래도 가져갔을 때 지금 뭐 서령우 또 이재성, 손흥민 그리고 오히려 아까 한현민도 말씀해 주셨지만 박용우 선수가 약간 이제 중앙 미드필더지만 공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쏠려서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면 숫자 싸움에서 여기도 보시면 큰 틀에서 4대3 게임인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곳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략할 수 있다. 하프 스페이스나 사이드죠. 딱 손흥민에게 줬어요. 손흥민 선수가 잡고 다시 뒤로 줬어요. 이게 황인범까지 가세요. 그 박용우가 뒤로 약간 또 오른쪽 쳐져 있고 황인범 원래 위치 중앙으로 가고 이재성이 이렇게 갔고 다시 돌아뛰는 손흥민에게 줘서 손흥민 크로스가 됐는데 크로스가 좀 밀려가지고 좀 전달이 안 됐지만 쇄도하는 선수 머리에 그대로 찍어서 그냥 준 거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공격. 이렇게 사이드에서는 순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 공격적인 숫자 싸움을 통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그러한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뭐 비슷한 우리의 이제 공격이 조금씩 분위기를 잡고 올라갑니다. 네. 자, 뒤에서 정승현 선수가 이제 황인범에게 주고 황인범이 가세하면서 조금 이제 박용우 선수가 빌드업에서 조금 더 편해지는 황인범 선수도 이날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보였는데 이렇게 소유권을 잃었을 때 우리가 높은 수비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따라가고 김승규 키퍼와 함께 따냈는데
여기서 근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 반칙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시안컵이든 어떤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원홀딩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렇게 항상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몸싸움으로 그냥 심판이 간주를 했고 이날 심판이 뭐 약간 메들리 심판이 정신 나간 판정을 좀 했지만 앤디 몇 메들리 가지에서. 심판이 이제 자기 성향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근데 어쨌든 울산에서 박용우 선수를 뭐 지금은 떠났습니다만 과거에 혼자 저렇게 안 해요.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박용우 선수 옆에 이규성 선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인 김민혁 선수가 옆에 있는 경우가 그렇죠. 올 시즌 많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규성 선수나 김민혁 선수가 황인범 선수처럼 약간 테크니션 과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박용우 선수 주변에 그런 선수들이 있어서 좀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울산의 시스템이었다는 거를 사실은 우리 대표팀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제가 이 장면을 왜 꼽았냐면 자 우리가 공격을 적절로 다이렉트하게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런 축구들은 이렇게 자글자글 점유율을 갖고 전체가 하나가 돼서 좁은 컴팩트하게 하나의 몸통처럼 올라갔다가 거기서 소유권을 잃어도 뭐 수비가 전환이 되는 이러한 패턴보다 이런 축구는 뺏기고 다시 다이렉트 전환했다가 우왕좌왕 간격들이 좀 벌어지고 밸런스가 깨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간 선수들 황인범 또 앞쪽에 밸런스가 이미 잡혀있는 황희찬, 손흥민 이런 선수들은 이럴 때 리커버리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냥 조밀조밀하게 올라간 팀들은 원홀딩이 있다 그래도 여기서 뺏겨도 가까운 거리에 여기 선수들이 이미 있고 해서 순간적으로 리커버리들을 같이 해줘요. 협력 수비를. 해주면 붙어주면 여기서 또 커버 들어오고 가까운 그룹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시스템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빠른 전환을 요구하는 팀들은 그 빠른 전환에서 슈팅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마무리가 안 되면 팅팅팅 우왕좌왕 하다가 한번 뺏겨서 특히 이렇게 위험지역 뺏기면 커버가 안 됩니다. 원홀딩이라는 위험성도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축구 색깔 자체가 지금 약간의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대로 뒷걸음질 치는 두 센터백이고요. 여기서 서령우의 뒷공간 쪽으로 1대1 찬스가 생기고 이것도 실점 위기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볼게요. 자, 사우디가 이제 또 공격을 해. 우리가 또 끊어냈어요. 사우디 패스미스가 많았거든요. 손흥민이 이제 빠른 전환. 오른쪽으로 돌아뛰는 이재성에게 주고, 이재성이 어떻게든 지금 풀어내서 손흥민에게 주고, 흘려주고. 자, 근데 이게 굴절, 골 장면을 제가 뽑았어요. 네. 근데 우리 이게 사실은 오픈 플레이에서 완전히 만들어서 간 골 장면은 아니고요. 행운도 약간 섞였죠. 자, 그리고 지금도 다이렉트로 때려 넣었는데 이런 다이렉트 축구에서는 특히 원톱, 이 조규성 같은 선수 룰이 중요합니다. 네. 이 선수가 약간 롱볼에서는 나와서 싸워줘서 어떻게든 수비를 달고 세컨볼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좀 만들어줄 필요도 있고 또 등지고 버텨주면서 리턴 주고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방향 전환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 원톱 역할이 중요해요. 그 상황에서 조규성 선수가 이날 상당히 이제 애를 많이 썼어요. 중거리 킥에서 본인이 이제 버텨서 롱킥하고 본인이 오히려 이 백패스 된 걸 끌고 갔고 결정적인 찬스인데 네. 이거는 뭐 미들리 심판의 오심. 네. 완전한 PK죠. 네. 근데 이제 오심을 어처구니 없는 오심을 했고요. 자, 정승현이 다시 또 롱킥. 조규성 싸워줍니다. 이렇게 세컨볼 만들어주는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또 롱킥. 네. 그냥 정승현 선수도 그렇고 일단 넣는 거예요. 그럼 손흥민 선수가 내려왔다가 오히려 플레이메이킹 전진 패스 넣어주고 자 박용우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어울리 크로스 넣어주고 조규성의 슈팅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뭐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 역할을 후리하게 해줬어요. 2선에서 오른쪽 지원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내려왔을 때 플레이메이킹 같은 역할도 간혹적으로 해주면서 빠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역동적인 장면을 보였고 그 상황에서 이제 박용우 선수도 조금 초반에는 실수도 있고 했지만 조금씩 몸이 풀리면서 동선 자체가 좀 유연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얼리 크로스가 나왔고 조규성 선수의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적은 숫자가 빠른 전환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컨셉이죠. 자, 지금도 조규성 선수 백패스하고 네, 우리가 이제 무언가 좀 만들려고 하는 이제 노력 속에서 김순규 키퍼에게 갔는데 위험 지역에서 빌드업이 상대 압박을 지금 강하게 저항을 받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정화될 필요는 있다. 지금 이 체계에서도 지금 우왕좌왕 어쨌든 돌려서 풀려다가 결국은 김순규 키퍼의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크로스를 이제 허용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정승현 선수가 이제 수비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빠른 전환, 네. 역습 전환을 또 빠르게 시도를 합니다. 바로 또 측면으로 전개시켰고 손흥민에게 잡고 공격이 전개가 됩니다. 컵백 위치 또 흘려주고, 네, 황희찬 슈팅에 또 리바운드 상황까지도 이재성 선수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도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빠르게 전환해서 일종의 약간 난타전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물론 결정적인 우리가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우리도 위험적에서 리스크가 있었고요. 야, 근데 몇 개 남았냐? 지금 얼마나 했어 지금? 네, 그래서 전반전 이게 끝이에요. 네, 이렇게 전반전을 장 위원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한 골을 앞서는 상태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위원님이 이어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